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항공무기인가요? 네,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은요, 인류 전쟁 역사상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총력전과 더불어 다양한 신무기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시켜서 인류 무기 개발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전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무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미 육군 항공대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와 미 해군 항공대의 그루먼 F-6F 헬캣은 그때까지의 전투기 개발 추세를 완전히 깨버리며 결국 전쟁의 승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 클래식 무기고에서는요, 미 육군의 P-47 썬더볼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47 썬더볼트는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보통 2차 세계대전에서 하늘의 전차라고 하면요, 동부전선에서 독일 전차부대에게 공포의 사신으로 군림한 소련 공군의 일류신 10 슈트로모빅 공격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소련군의 슈트로모빅은 문자 그대로 지상 공격에 최적화된 공격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공격기예요. 그냥 제대로 된 전투기의 요격을 받을 경우 쉽게 격추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 항공대는요, 이와는 반대로 어지간한 전투기의 기관포와 기관총 난타로도 쉽사리 격추되지 않는 괴물을 투입해서 독일 공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리퍼블릭사의 P-47 썬더볼트죠. P-47 썬더볼트가 대전 기간 중 이름을 날린 양군의 에이스 조종사가 남긴 증언을 보면요, 먼저 제임스 피네건 미 육군 항공대 대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P-47은 외형상으로는 못생겼지만 독일 공군 슈퍼 에이스 아돌프 갈란트가 말한 것처럼 강력한 화력과 맷집 때문에 독일군 조종사들이 1대1로는 가장 마주치기 싫어했던 전투기였다. 적어도 공중전에서 BF-109의 기동성을 따라잡지 못했지만 고공에서는 그 어떤 전투기보다 급강하 속도가 우수했다. 덕분에 급강하 교전에서 P-47을 능가하는 전투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말터 크루핀스키 예비역 소속 공군 중장, 이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독일 루프트와페 공군으로 이제 참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47의 약점은 비행 속도와 가속력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강하 성능은 아주 우수했고 우리 전투기들의 맹공을 받더라도 하강 비행 중에는 절대로 격추되지 않았다. 마치 너 다음에 다시 보자, 그때 누가 나온지 겨루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유럽 항공전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이 두 에이스 조종사들의 회고록을 통해 봐도 당시 미 육군 항공대와 독일 공군에 끼친 P-47의 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P-47의 개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이처럼 등장 당시부터 독일 공군에게 공포의 존재로 자리매김한 P-47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사실 개발에 착수한 전투기였어요. 1930년대 당시 유럽에서는 아돌프 히틀러 총통의 취임 이후 베르사유 조약 파괴와 더불어 나날이 군비를 증강해 나가는 나치스 독일이 있었고요. 아시아에서는 1930년 말을 기해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전면 폐기한 이후 급격히 전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해 나가는 일본의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 역시 부랴부랴 전력을 증강했는데요. 특히 미 육군 항공대는요, 스페인 내전을 통해 실력을 발휘한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 및 중일 전쟁들을 통해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일본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 등을 맞아 종래의 브루스톱 F-2A 버팔로나 커티스 P-36과 같은 기체를 능가하는 보다 강력한 신형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항공사들의 신형 전투기 개발안을 제시했고요. 그중 한 업체가 바로 그루지아 출신의 알렉산드르 드 세베르스키가 운영하는 리퍼블릭 항공사였어요. 그런데요, 이 리퍼블릭사의 개발진이 수령한 미 육군 항공대의 요구 조건은요, 너무나도 미국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화력과 맷집을 갖출 것,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루지아계 이민자 출신의 수석기사 알렉산드르 카르트벨리를 주축으로 설계를 착수한 끝에 리퍼블릭사는요, 초기에 시제 전투기 3개를 내놨습니다. 바로 XP-41, 그 다음에 P-43 랜서, 그 다음에 XP-44였죠. XP-44 로켓은요, 아직 그 설계도로만 나와 있는 그런 전투기였어요. 아무튼 이들 전투기들은 나름 나쁘지 않은 속도와 12.7mm 기관총 2정, 7.62mm 기관총 2정이라는 당시로서는 적당한 화력 및 방어력을 갖춘 기체였습니다.
외관상으로도 P-36과 상당히 닮아있는 등 P-47과의 연관관계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미 육군 항공대는요, 이 정도 항공기로 독일의 BF-109에는 어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미 육군 항공대는 리퍼블릭사에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냈고요. 이것을 받아든 카르트벨리 기사는 결국 이 요구 조건대로 기체 설계를 전면 재시작했습니다. 그 요구 조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도 25,000피트, 즉 7,620m에서 시간당 400마일, 즉 시속 644km의 비행 속도를 발휘할 것. 두 번째, 무장으로선 최소 6정, 최대 8정의 12.7mm 중기관총을 탑재할 것. 세 번째는 조종석 주변에 충분한 장갑판을 증설할 것. 네 번째는 자체 밀봉식 연료 탱크를 장비할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소 315갤런의 연료를 탑재할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카르트벨리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막 설계가 완료되기 직전이었던 XP44를 일단 전면 백지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르트벨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요, 이 카르트벨리는 거침없이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 기초 설계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XP47B의 도면이 완성됩니다. 이 XP47B는요, 전장이 무려 11.1m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P-51 무스탕이 9.83m예요, 전장이. 그 다음에 독일의 BF-109가 8.5m, 영국의 스피파이어가 9.12m인데요. 이것들과 비교해보면 이 P-47이 얼마나 대형 기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현대에서도 비교적 대형 기체인 F-22와 비교해봐도 별로 꿀리지 않는 덩치를 자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 육군 항공대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진 출력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요, 때마침 프레드 & 휘트니에서 개발된 2000마력의 R2800-21 더블 와스프 공랭식 엔진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는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1 슈퍼 과급기가 장착돼 있었어요. 그래서 고도 762m에서 최대 2700rpm의 분당 회전 속도와 2000마력의 출력, 그리고 고도 7620m에서는요, 무려 2300마력의 출력이 발휘됐습니다. 아무튼 이 엔진은 프레드 & 휘트니사가 1049대, 포드사가 4671대를 생산해서 육중한 신형 전투기를 무난하게 가동시킬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의 폭격기에 탑재될 법한 거대한 엔진 덕분에 이 XP47B는요, 위의 요구 조건을 문제없이 반영할 수 있게 됐고요. 고성능의 출력에 걸맞게 전면에는 전고 3.7m의 커티스 4옆 프로펠러가 장착됐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장과 장갑, 그리고 거대한 엔진과 프로펠러가 장착된 XP47B의 기체 중량은 무려 4.49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P-43보다 65%나 더 무거워졌죠. 그런데요, 이렇게 무거워진 기체로 상당한 거리를 비행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연료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항공대의 요구 조건보다 살짝 모자랐지만 약 1155리터, 약 305갤런이 적재되는 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건요, 개발 당시로서는 상당히 엄청난 양이었어요. 하지만 P-47의 평균 항속거리가 1560km대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도로는 장시간 채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훗날 태평양 전선에 배치된 이후 주로 B-29의 호위에서도 P-47 대신에 P-51이 호위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P-51한테 밀려난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함재기 5156대를 격추시키며 공포의 사신으로 등극한 F-6F 헬캣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헬캣도 항속거리가 1529km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엔진과 화력, 그리고 장갑 방어력을 연비와 맞바꾼 하늘의 탱크였습니다. 이렇게 P-43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해진 크기 덕분에 대폭 확장된 조종석은요, 에어컨까지 장비되고도 여유로웠고요. 덕분에 조종사들은 마치 거실의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기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비교적 기체 하부에 위치한 주위계 구조와 거대한 4옆 프로펠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잦은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불안감을 유발시켰습니다. 모든 파일럿들에게. 또한 육중한 기체는요, 자연스럽게 보다 긴 활주로를 필요로 했고요. 조종석 역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기체가 육중해서요. 미숙한 조종사는 등에 식은땀을 가득 흘릴 정도로 애를 먹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육군 항공대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반영한 XB-47B 시제기에 큰 만족을 드러냈고요. 자연스레 일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건의안은 과감하게 무시됐습니다. 이처럼 고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 XB-47B의 최종 설계를 마친 카르트벨리는요, 다음과 같이 소견을 말했습니다. 이 기체는 공룡이 되었지만 균형이 잡힌 녀석이다. 1941년 5월 6일 마침내 XB-47B의 첫 시제기가 완성돼서 시험 비행을 실시했고요. 몇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곧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8월 8일 결국 사고로 시제기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대신 고도 7,864m에서 최대 시속 412마일, 시속 663km를 발휘하는 한편 고도 4,600m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5분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엔진과 육중한 기체 내구성이 유감없이 증명됐죠. 이렇게 XB-47B의 성공적인 개발을 거쳐 이후 엔진 거치대를 개소한 등 몇 가지 추가적인 개량을 실시한 XB-47C에 이르러서는요, 사실상 설계는 거의 완성 직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이 기체에 만족한 미 육군 항공대가 제식명 P-47B를 채용하면서 171대가 정식으로 발주됩니다. 그리고 1942년 9월 첫 양상기가 출고되면서 P-47의 시대가 개막됐죠. 하지만 이 와중에 기존의 공랭식 R2821 대신 수랭식 R2859와 해밀턴 프로펠러를 탑재한 시제기의 개발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사실 나중에 흐지부지 됩니다. 또한 기존에 생산 중이던 P-47B를 소폭 개량한 P-47C가 채택돼서 예를 들어서 신형 과급비를 장착한다든가 기체 강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안테나를 개량한 이런 P-47C가 채택돼서 총 602대를 발주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P-47의 평가는 어땠나요? 이런 진통 끝에 생산된 P-47은요, 유럽으로 파견될 제56 전투비행단에 48대가 배치됩니다. 이 부대는 1942년 말 마침내 영국으로 이동해서 제8항공군에 배속됐죠. 몇 가지 우여곡절과 기체 손실 등 자잘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배치된 이 P-47을 바라본 영국 공군과 미 제8항공군 조종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기체가 워낙 뚱뚱하고 거대해서 과연 제대로 비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할 정도였죠. 영국 스핏파이어보다 육중하고 큰 동체는 공중전에 과연 적당한 전투기냐는 논란도 많았는데요. 사실 썬더볼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우선 단점을 꼽자면 이 착륙거리가 너무 길고요. 통상적인 고도에서의 조종성과 기동력도 좋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고고도에서의 기동성은 강력한 기체 강도와 엔진 덕분에 스핏파이어보다 좋았고 특히 거대한 덩치 덕분에 여유를 확보한 조종석은 많은 조종사들의 호감을 받았죠. 여기에 육중한 덩치를 가동시키느라 과부하가 걸려버린 엔진이 자주 정지해 불시착하는 점만 제외하면 12.7mm 기관총 8종으로 구성된 화력과 2300마력의 고출력이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주무장의 탐막에 노출된 독일 공군의 BF-109나 FW-190, 이 FW-190은 포켓펄프죠.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탐막을 받으면 거의 공중분해되거나 폭발해서 조종사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강력한 한방이 있었기 때문에 P-47 조종사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한 주특기인 급강하 성능은요, 제임스 피네건 대위의 언급처럼 독일 공군 조종사들에게는 공포의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실전을 거치면서 P-47은 급강하 시 평균 시속 885km에 도달하면 물론 음속의 벽, 즉 마하에 접근했다는 조종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뚱뚱한 멧돼지로 비하던 제56 전투비행단의 조종사들은 곧 자신들의 혹평을 어떻게 접어야 했죠. 아, 이게 진짜 매력적인 전투기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렇다면 P-47 썬더볼트의 실전 기록은 어땠을까요?